지금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책의 저자이신 임순규 저자님을 초대했는데요. 임순규 저자님은 로이터 통신사의 금융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요즘 말은 많이 나오는데요. 세상이 정말 이 코로나 이후 여러 부분에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이제 금융, 그 다음에 국제정세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가 글로벌 금융시장이 정말 혼란스럽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현재 상황은 어떤 겁니까? 많은 분들이 이 모든 금융시장의 혼란이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중첩돼 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혼란이 중첩돼 왔는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요. 증권사에서 이 채권을 운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됐으니까 좀 회사채를 좀 사야겠다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유로존 재정 위기라든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나면서 회사채 스프레드가 급격히 확대가 돼요. 이게 회사채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 위험 저렇게 부담하고 베팅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손절을 안 해요. 그냥 그 포지션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유럽 중앙은행이 전면에 나섭니다. 유명한 얘기 있죠. Whatever it takes. 무슨 일이든 시장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같은 스탠스를 취해요. 결국에는 시장이 안정되고 금리가 떨어지고 회사채 스프레드도 좁혀집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 해 말에 이 회사채 포지션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죠. 이후에 이분이 달러채를 투자하든 국채를 투자하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 포지션에서 한 번은 손실이 나거든요. 두 번 손실도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손절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지 않아요. 결국엔 가격이 복귀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누구 때문에? 중앙은행 때문에. 시장이 혼란하고 회사채 시장이 망가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엔 중앙은행이 들어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포지션을 유지하고 큰 수익을 냅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분을 욕했던 다른 증권사 분들은 이제 윗분들한테 혼나요. 야, 너 쟤네들 저렇게 돈 버는데 넌 뭐하냐?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저렇게는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옷을 벗는 거고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으신 분들은 그대로 쫓아가게 되는 거죠. 시장 전반적으로 위험 감수 문화가 커지게 되고 증권사든 금융사든 이 위험 리스크 익스포저, 위험액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지난 10년 동안 이 채권과 주식 시장에서 계속 반복됐던 일인데요.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경우에는 시장에 이 대마불사 문화가 형성이 되고요. 공생공사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내가 위험을 많이 주면 많이 질수록 나는 망할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위험을 그렇게 많이 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위험해질 수 있어. 이런 논리들이 시장에 횡행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위험 감수 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문제는 이 게임의 룰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게임의 룰은 뭐냐 하면 이 게임을 진행하는 이 하우스가 이 게임을 참가한 사람들이 이 포커판으로부터 떠나가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 손실을 입고 떠나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 하우스가 다시 판돈을 대주는 거죠. 아니야, 가지 마. 그럼 다시 돌아와요. 이게 돌고 도는 게 바로 지금 코로나19 이전의 글로벌 금융시장이었고요. 코로나19가 터지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죠. 이번에는 명분이 있어요. 코로나19 우리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닌데 니들이 좀 해줘. 중앙은행한테 요청을 합니다. 중앙은행도 결국에는 또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요. 제로금리까지도 기준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하고 처음에는 우량 회사채를 매입한 후에 그 다음에 우량 회사채까지 또 매입을 하죠. 이 어떻게 보면 좀 왜곡의 순환고리가 이번에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게 지속될 수 없어.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포지션은 내가 지금 다른 포지션을 걸면 나는 시장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 위험 감수 문화로 가고 있으니까.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계속 이야기돼 왔던 것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뭐 4조 달러의 빚이 사실은 뭐 퍼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또 급작스럽게 코로나 이후로 이제 또 엄청난 그 이상의 또 그 부채가 더 퍼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나 문제가 생기면 사실 그 치료를 하는 게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그 뭐죠? 우리 보통 그 진통제 먹이는 효과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통을 이연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양적 완화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책, 금융 정책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전 경제 상황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이 펼쳐지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전 경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결코 정상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자산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가 나타난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뭐 연준이든 유럽중앙은행이든 일본은행이든 아무리 많은 돈을 풀어도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았죠. 근데 그 문제의 그 근본에는 바로 노동, 일자리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08년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뭐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됐죠. 공급이 늘어난 상황이었는데 뭐 기술 개발이라든가 세계화는 그대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는 그만큼 줄어들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노동 비용이 저렴해지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굳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렴한 노동력으로 내가 계속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대로 노동력을 구매를 하는데 그 결과가 노동시장에서 고용은 늘어나는데 생산성은 정체되고 임금도 정체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 코로나19 이전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뭐 임금이 정체되니까 소득이라든가 소비도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던 거죠.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이 노동, 일자리 문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전에는 노동 비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래도 고용을 계속 늘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 올해, 뭐 내년 지나게 되면 결국 초경쟁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그 월등한 생산성을 보이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는 바로 이 노동의 감소, 고용의 감소가 될 수밖에 없고 고용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소비가 줄면 그만큼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뭐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볼 수 없는 게 노동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치적 영향력을 사용해서 그 신기술이 도입되는 걸 최대한 막아보려고 할 건데 기업들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기업들한테는 또 명분이 있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옛날처럼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양대 세력을 대표하는 뭐 진정한 정치자일 수도 있고 포퓰리스트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정치 세력들이 맞붙으면서 정치적 대혼란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경제는 어떻게 보면 바닥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기업들은 살겠다고 아우성을 칠 거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실직자로 내몰릴 거고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이전으로 돌아가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드리고 싶네요. 그 상황은 더 아주 안 좋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번에 잠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제한 양적 완화로 더 이제 빚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좀 커다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떠한 부작용들이 생길까요? 제가 뭐 트레이딩을 직접 하는 건 아닌데 그 트레이딩을 오래 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트레이딩의 원칙이 있어요. 트레이더는 이
리스크를 매니지하는 사람이지 불확실성을 매니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스크라는 건 결국 내가 한 선택의 결과, 그리고 그 결과의 확률을 내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내가 이 선택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어떤 확률로 이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선택의 모든 결과는 복불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트레이딩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 트레이딩 포지션에 집어넣고 있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이 중앙은행의 개입. 3월 중순에 시장이 난리칠 때 내가 중앙은행이 결국 연준이 비우량 회사채까지 매입해서 시장을 안정시킬 거라고 예상하고 포지션을 잡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때는 이거 죽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이 선택밖에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시장에는 왜곡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는 트레이딩이라는 게 장기간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살아남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내가 중간에 죽는다면, 탈락한다면, 다 털어먹고 나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러시안 룰렛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러시안 룰렛을 해서 살아남는 사람한테 1억 원을 준다고 해보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한 번의 도전에 8,300만 원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아무리 평균 수익률이 높아도 나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무제한 양적 완화, 이거 중앙은행이 하는 거거든요. 넘치는 유동성, 중앙은행이 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다 살려준다.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 마. 라고 하면 죽을 생각 안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고, 시장의 왜곡은 그만큼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좀 위험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로빈훗이라는 그 트레이딩 플랫폼이 있어요. 글로벌 트레이딩 플랫폼인데, 올해 300만 명이 새롭게 주식 계좌를 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150만 명이 처음 주식 계좌를 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 지금이 기회라고 하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글로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에 초심자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탐욕이 전체 이 세계를 짓누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실물 경제는 상당히 충격을 받고 악화되어 있잖아요. 수치 자체는.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금융시장이 지금 좀 이 축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전 수준을 넘어서 전고점을 향해서 그렇죠. 막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거는 비합리적이고 이건 터질 수밖에 없어. 지금은 리스크 테이킹 해야 돼. 리스크를 관리해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분은 그래도 끝물을 즐기자. 탈 때 이 바람 탈 때 타야 돼 하면서 막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 시장이 이대로 가다가 어떠한 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뭐 제가 이렇게 예상하기 쉽지가 않은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장의 논리 자체가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저는 이제 채권 쪽을 주로 담당을 하는데, 이 채권 쪽에서 오래 하신 분들, 베테랑 이 트레이더들 보면 성과가 안 좋아요. 지금 성과가 좋은 사람들 누구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들어온 신兵들, 네. 신임 이렇게 얼마 안 된 10년 안쪽의 트레이더들이 훨씬 더 성과가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한국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 글로벌 이벤트 때문에 예전에는 많이 흔들렸는데 거의 요새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 파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굉장히 좀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시장이 어떻게 갈지, 주식시장이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는 더 모르죠.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시장 내부에 어떤 왜곡이 중첩되고 있다. 이거는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터질지, 크게 터질지 아니면 그냥 살살 바람이 빠질지는 그건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97년도 IMF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한국의 어떤 경제 금융 상황이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대마불사. 기업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